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우선 이름은 홍은서이고요. 예. 인문사회, 철학 이런 거랑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예, 그게 어느 전공이세요? 저 지금 화학 전공하고 아, 있고 화학.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도 화학이랑 거리가 오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고 욕심도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인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현타가 올 때가 있었어요. 과학적 연구를 하다가 네. 인간이 약간 이룰 수 없는 목표여도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그 도전을 해야 되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도전을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인간이 굳이 이런 지식까지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아는 것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지 저도 이제 한때 대학에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그랬을 때는 남이 모르는 뭔가까지 막 연구해내고 개발해내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동경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한 일을 다 합쳐야지 한 세대에 요만큼 나가는 거지 한 사람만 떼놓으면은 그 사람 한 명이 한 업적이 세상을 바꾸지는 어차피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정책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사람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 한 명씩 떼놓고 봤을 때는 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 전체에 비해서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도 바뀌잖아요. 제가 그냥 요즘 지식 세계에서 가진 태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되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거꾸로. 처음에는 좀 창피한 부분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박사하기도 하고 논문도 펴내고 뭐 이런 꿈이 또 한편에는 있었기 때문에 좀 진짜 막 학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막 대중적인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현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도 왔었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또 교수님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또 뭔 재미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이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있네 해가지고 또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알고 싶은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까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교양으로 그냥 살짝 알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깊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냥 인문학 생태계에서도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 생태계에서 내가 버섯 정도의 역할을 해도 버섯도 예쁘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 작가인데 영미권 나라에서 한 10몇 년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회화? 네, 예. 페인팅.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리는 것들이 되게 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로서 막막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작가님께서 프리랜서의 삶을 이제 고르시고 나 프리랜서 하기 진짜 잘했다. 이렇게 살기 잘했다 생각하실 때가 언제인지. 프리랜서로 살기 잘했다 할 때는 아침 9시죠. 아침 9시 아직도 침대에 있을 때. 저는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프리랜서들보다는 덜 날카롭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커리어를 자기 손으로 만든 분들을 보면 그 파격이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맞춰진 파격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맞죠. 그쪽에도. 그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 있다고 무슨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내가 직접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누군가가 나한테 안 사라고 한다는 얘기를 갖다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아 이건 내 취향일 뿐이구나. 그냥 내 고집이구나. 네.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는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제가 직면할 수 예, 있는. 직면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진짜 근데 그게 되게 힘들기도 한데 그쵸. 저는 그게 이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다른 이렇게 프리랜서를 만나면 저는 약간 이렇게 동질감 같은 걸 느껴요. One of us.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광활한 사막 같은데 혼자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네. 짐이 없잖아요. 근데 짐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뭘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멋이 저는 우리의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익스트림 서바이버들이지만 네. 어쨌든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런 낭만을 가지고 있는 건 그래도 우리 쪽이 아닐까.
그쵸. 프랑스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철학을 배운다고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안고 학교를 떠난 사람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런 공교육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만약 교육과정에 반영을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 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면 사람이 머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몸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지켜낼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빠져 있는 게 흔히 미국에서 라이프 스킬이라고 부르는 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셀 때 그거 간단하게 렌치 돌려가지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의자가 삐걱거릴 때 망치 2번 치면 될 것 같다가 이걸 꼭 버리고 새로 사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능력, 니고시에이션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물건 깎는 법이라든지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는 법이라든지 두 번째는 이제 피지컬 컬처라는 부분이에요. 몸 쓰는 법을 안 가르친다는 거. 진짜 자기 몸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 퍼포먼스 어떻게 늘려나가고 어떻게 재고 그리고 피지컬 컬처의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살면서 느낀 커뮤니케이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춤을 아예 못 춰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외국 나가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무조건 춤이에요. 외국에 나면 사교의 기본이 춤인데 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 몸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방법과 꼭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라이프 스킬, 손재주,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기본적인 경제관념. 이 네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여가지고 이게 빠진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라는 생각도 들 정도. 만약에 우리나라 공교육을 보충한다면 저는 그 네 가지가 보충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냥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한 5년 정도를 보냈는데 아무래도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오니까 제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대적 정체성도 있고 뭐 나는 Y세대야, X세대야, 밀레니얼이야, 젠제트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신념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동물 애호가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식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수를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난 좀 달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점점 여러 나라를 다닐수록 뭐냐 하면은 다른 이런 나를 정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꼭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 사람이 있고 옆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포를 되게 좋아하고 이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있고 이 미국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둘은 베트남 국수를 되게 좋아해, 쌀국수를. 그럼 이 둘이 베트남 쌀국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는 베트남 국수를 좋아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야 라든지 뭐 나는 뭐 클래식한 뭐 오디오를 좋아하는 그룹 커뮤니티의 일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냥 저는 그냥 철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주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연히 베트남 놀러 갔다 왔는데 저 옆에 이거 뭐야? 그러면은 막 찾아보다가 그 다음에 무슨 태국에 갔는데 여기 있는 게 더 멋있네? 그러면은 이제 태국 막 그래가지고 태국 역사책 파고 약간 그런 거지. 그 본능에 따라가시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 한국의 문화상 네. 뭐를 내가 에너지를 쏟고 공부를 하는데 물질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 앞부분을 하는 걸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는 반응은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근데 어디다 쓰려고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 사실 재밌게 막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거야 라는 생각만 버리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춤을 추고 있는데요. 나도 춤을 춰보고 싶다. 아, 정말요? 네. 와. 몸이 안 움직여요. 저는 음악을 어. 들어도 춤추는 분들한테 항상 춤 어떻게 추는 거야? 그러면은 음악을 느껴. 맞아요. 저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작가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구나. 해도 되겠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작가님은 언제 있으셨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그런 게 그러냐면 하루에 막 3개 다른 도시에서 아침에 KTX 타고 대전에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강의하고 부산에서 강의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얘기를 신나게 하는 거는 새로운 책을 읽고 막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3년 동안 거의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다녔고 책은 별로 안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훈련한 게 뭐냐면은 안 할래요라는 말을 하는 법을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의아한 약간 네. 거거든요. 이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는데 네. 그걸 안 한다는 이유가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 좀 하려고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하기 시작하게 된 용기는 저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긴 했어요. 이거는 계속 새로운 책 읽고 나가지고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광주요. 경기도 공주 아니면 전라도 공주? 전라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저 이제 신청해서 왔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따라갈 수 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뭔가 그러니까 내 목표 지점이 고정돼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점점 가까이 와야 되는데 20대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이만큼 가까워졌겠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건 또 여기 빡 가 있고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원래 그래 사는 게 원래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되게 와 저분은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다 물어보면은 자기가 평균이 또 안 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경주로 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몇 살 전까지 저 포인트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더 하면 좋은 고민은 어느 쪽으로 뛸까라는 고민이 더 중요한 고민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요? 뭐 커리어에 대한 거나 뭐 진학에 대한 거나 어떤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해서 달려가고 나면은 오케이. 결국에 나서 이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죠. 이제 시간이란 게 유한적이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결국에 나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이제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주변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네. 네. 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은 나이가 어떻게 20살. 20살. 네.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걸 건전지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100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20을 써버리면 80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내 경험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잠재력은 쓰면 늘어나요. 뭔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급하긴 당연히 급한데 어쨌든 이 잠재력은 쓰면 늘어난다는 건 확실해요. 공무원 시험을 3년 준비했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럼 3년 버렸냐? 난 그렇게 절대로 생각 안 해. 3년 동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뭔가를 견디면서 이악 물고 해보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 찾는 거 배웠고 국사 과목이라든지 그런 지식도 배웠고 이제 공무원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 그거 4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 나쁘지 않은 3년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본인의 인생을 갖다가 100으로 시작하는 배터리고 이게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이 배터리를 갖다가 쓰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되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터리 100이 있어요. 그러면은 20을 배터리 용량은 20을 쓸 수가 있는데 대신 배터리 통을 갖다 200짜리를 만드는 거지. 근데 그 배터리 통 자체를 갖다가 키우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대체로는 남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나 그래가지고 대체로 내가 생각할 때 20에서 30 사이에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배터리 통을 자이로든 타이로든 크게 만든 사람들. 근데 그 크게 만드는 데는 대체로 둘 중에 하나예요. 엉뚱한 짓 했든지 고생했든지. 그러면은 이게 통이 커지더라고요, 사람이. 말 그대로 우리가 통 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스케일 큰 사람. 떨어져 보는 것도 안 떨어져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패를 해야겠지만 그런 안에서 이렇게 여러 번 뭐 하다가 깨져보는 거는 약간 맷집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30대 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치열해지더라고요, 이 경쟁이. 그죠? 20대 때 이렇게 맷집이 키워져 있는 사람들이 겁이 없으니까 구상에서 실행으로 가는 게 되게 빨라요. 지금 그냥 소모된다는 생각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20대는 소모시킬 수가 없어. 영구적인 어떤 리차지가 있어. 약간 그럼 소모되지 않지. 태양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우리한테 퍼주면서도 소모되지가 않는데. 어제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잔잔하게 같이 인생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늘날의 인생을 살게 됐을까라고 과거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요즘 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오늘날의 인생은 두 가지의 결과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인생 경험이고 하나는 내가 들은 이야기들 또는 읽은 책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지만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그런 정말 나의 머리를 갖다가 뻥 치는 것 같은 도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을 많이 만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그 책 전체보다도 또 그 책 안에 있는 한두 문장이 우리한테 훨씬 더 강하게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꽂히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30대에 좀 읽은 책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한 책들, 인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줬던 책들에서 나온 한두 문장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원래 대학을 갈 때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인문학에는 정말 우연하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냥 대학 서점에 갔는데 좀 이렇게 멋들어진 문과 선배들이 막 철학책을 고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대학생인데 저런 거 몇 권 읽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우연히 집어든 책이 니체의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꾼 문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금 고전을 많이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 안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모든 제대로 된 고등교육에 춤이 꼭 커리큘럼에 포함이 돼야 된다. 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 아이디어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 단어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 그리고 꼭 더하자면 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춤은 노는 거, 펜을 가지고 하는 건 공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같은 기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이 인용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의 생각, 남의 철학을 갖다 어떤 반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춤추는 것처럼 퐁퐁 튀어오는 생각을 들썩들썩한 어깨로 펜으로 춤을 추듯이 적어나가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이제 제가 훨씬 더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고 뭔가 책을 갖다 더 신나게 읽을 수 있고 또 오늘날까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표정과 마음으로 책으로 읽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관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니체에 푹 빠져가지고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니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앞에 인용구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인용구를 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시리어스하고 이렇게 미간이 쫙 찌푸려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니체 같은 사람은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지함도 일종의 오만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의 것을 갖다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렇게 사람이 진지해진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둘 때 피식 웃으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다. 그것과 지식을 춤처럼 대하는 애티튜드가 말하자면은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솟아오르는 어떤 감정을 갖다 니체가 묘사하려고 했구나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책을 읽고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제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한 1년 정도 쉬게 됐을 때 저는 그 시간에 원서 읽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시간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뉴욕에 가면 스트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헌책방이 있었거든요. 섹스 앤 더 시티에도 나오는 그 책방에서 헌책,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된 헌책을 갖다 진짜 뭐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쓴 플류 드 말, 악의 꽃이라는 이제 시집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 르 보야지라는 시는 제가 나중에 이제 풀로 제가 어떻게 그 시를 읽고 느꼈는지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제 인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시는 잠깐만 제가 여기
보들레어 전집이 있는데 보들레어가 이 악의 꽃을 썼을 때 그 당시 시는 대체로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주로 시를 썼는데 보들레어는 그렇지 않고 빈민가 사람들, 송장 치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쓰니까 시의 일부가 좀 삭제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들레어의 악의 꽃을 보면은 앞에다가 자기의 선배 시인 테오도 아그리파 누비니에라는 사람의 시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해놨습니다. 테오도 아그리파 누비니에라는 시인은 이제 프랑스 종교전쟁 때 시인이에요. 프랑스 종교전쟁의 참혹함을 갖다가 정말 거침없이 묘사한 그런 시인으로 유명하고 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베르사유 역사 배경 설명이라는 에피소드에서 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의 영웅 얘기 막 이런 것만 쓰다가 현대 전쟁의 끔찍함을 쓰니까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은 악의 어머니는 지식일 수 없고 정의는 무지함의 딸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래야지 바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돈 얘기라든지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현실 속에 좀 인간의 추악함에 관련된 얘기는 애가 오면은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비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더 알아가지고 악해진 사람은 별로 없고 멍청하기 때문에 정의로워진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갖다가 다 보아야 세상 전체를 갖다 읽을 줄 알고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지 거기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지 나쁜 거를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을 읽거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됐을 때는 꾸며진 얘기도 좋지만 그 뒤에 있는 추접하고 지저분한 얘기도 같이 알아야 스토리를 전체를 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인용구입니다. 세 번째 인용구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해져 내려오는 말인데 지금 조그만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 다 가질 권리가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확 좀 받아들여진 이유가 저는 이제 평생 프리랜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당시 이제 펜실베니아라는 자치 공동체의 어떤 정치가였는데 그 펜실베니아가 원래 펜이라는 가문이 세워가지고 이 펜 가문은 세금을 안 냈대요. 근데 그 펜 가문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의 중요한 이제 정치 리더가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펜 가문한테 아무도 안 대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조그만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 살 수 있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항상 약간 그 안정성을 포기해야 되는라는 걸 갖다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이게 항상 이제 트레이드 오프구나. 자유를 갖다가 내가 더 누리려면은 안전성을 포기해야 되고 안전성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자유를 뺏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안정성보다 자유를 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고요. 네, 여러분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인용구라고 할 건 따로 없고요. 다른 사람의 책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좀 읽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너무 때가 동양 인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고전 번역원이 있거든요. 한국 고전 번역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여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논어 읽기, 맹자 읽기 이렇게 특강을 해가지고 동양 고전 읽는 그거를 좀 참여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논어, 맹자의 내용보다 장자라는 사람과 양주라는 사람한테 좀 꽂혔습니다. 맹자는 양주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자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멋있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랑 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이제 현자를 찾아가서 현자한테 이 나라의 정권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벼슬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내가 너네 왕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굉장히 어떤 그 나라의 상징성을 가진 거북이였나 봐요. 이 거북이가 죽은 다음에 온갖 그 보물로 치장한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모셔놨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그 거북이가 지금 금은보화에 둘러싸여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면 그냥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놀 때 행복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거북이니까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놀 때가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진흙탕에서 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뺏겨서 인맥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체면치레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묶여서 살아야 되고 이런 인생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인생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준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또 그 양주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맹자에 보면 되게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아싸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양주의 철학에 대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오히려 세상이 나을 거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주장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보면은 자기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고 양민들을 괴롭히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세력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살해 위험도 받고. 근데 이제 그 양주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위아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갖다가 잘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하는 세상이 오히려 나은 세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과다한 권력이나 부를 갖다 사람들이 오히려 추구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밸런스를 추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현자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어떤 남의 기대치에 노출되지 않는 그 중간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장자와 양주라는 두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바꾼 시 한 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샤를 보들레어라는 시인이 쓴 Le Voyage, 여행 또는 여정이라고 번역이 되는 시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라고 볼 수 있는 시가 아마 이 시일 겁니다. 그 JTBC의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시의 마지막 두 연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도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읽을 이 시는 굉장히 길어요. 8편의 시가 합쳐진 하나의 이렇게 컴필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컴필레이션 자체가 플리어드 말, 악의 꽃이라고 하는 더 큰 시집의 또 마지막 편입니다. 제대로 읽으려면 악의 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서 그 악의 꽃의 여러 감정들을 갖다 느낀 다음에 마지막에 빵!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걸 읽어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은 8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한 2연씩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에 막심 듀캄프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막심 듀캄은 초기 사진가예요. 그러니까 여행 사진가의 순서로 넘버 1.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만한 카메라에다가 음판 수백 개를 갖다가 박스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는 시기에 이미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걸 갖다 찍어서 처음으로 이집트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막심 듀캄이에요. 막심 듀캄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명물을 갖다가 보고 자란 세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죠. 어쨌든 막심 듀캄에게 바칩니다 하고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편엽서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게 막심 듀캄의 업적이니까. 우편엽서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우주는 자기의 입맛만큼이나 넓다. 램프 밑에서 보는 세계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기억 속에 더듬는 세계는 얼마나 작은가. 한 아침에 우리는 떠난다. 머리는 불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은 원한과 씁쓸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파도의 리듬을 따라 간다. 우리의 무한을 바다의 유한 위에 흔들면서. 인생이 여행이다 라고 하니까 처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인생의 출발을 하는 젊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편엽서를 사랑하는 아이한테 우주는 자기의 상상력만큼이나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고 등불 아래서 책으로 세계를 접했을 때는 세상이 너무 멋지고 환상적이고 볼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익사이팅한 것으로 느껴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아침에 자, 안 되겠다. 저 넓은 세계를 내가 스스로 봐야겠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왜 마음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고 씁쓸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든지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쓰라린 게 있어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상황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저는 너무 잘 묘사한 게 이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흔들흔들 가면은 배가 조그맣고 바다는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무한함을, 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의 무한함을 바다의 유한함에 흔들면서, 이 바다에 우리가 흔들리는데 오히려 이 바다가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 담지 못한다. 이런 정신 상태로 우리는 인생을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에 갈게요.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인생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처음에 세계를 접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망을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든 조그마한 섬은 운명이 약속한 하나의 엘도라도다. 아침에 불빛밖에 없는 조그마한 바위에 우리의 상상력은 그의 난교를 펼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띄고 그 다음으로 갈게요. 나이든 바가본드 마냥 우리는 진흙을 밟으면서 코는 하늘을 향하고 번쩍이는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그의 마법에 걸린 눈은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무너져가는 집을 밝히는 것 하나만 멀리서 보더라도 거기에서 카푸아를 발견한다. 엘도라도는 옛날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 사이에 퍼져있던 전설이죠. 금으로 만든 도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떠나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우리 고향을 떠나가지고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떠났습니다. 이 배에 망 보는 사람이 야 저기 땅이 있어 그러면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기가 엘도라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불빛이 조그마한 돌 하나만 비추는 곳에서도 저 멀리 보면 이제 아침 햇볕에 돌 하나가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야 저기 살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처음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 또는 처음 여행을 가보는 사람의 마음 이게 겹치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여행과 실제 여행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바가본드처럼 바른 진흙을 밟고 있더라도 이렇게 딱 하늘을 향하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번쩍이는 파라다이스를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카푸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카푸아는 이제 로마 시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눈에 마법이 걸려버려가지고 배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이렇게 집들 몇 개 있고 거기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은 야 저기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다 카푸아로 보인다. 이것이 처음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버 3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대화예요, 이 시가. 그래서 1, 2는 전 세계를 여행에 갔다 온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서 이런 마인드로 떠났다. 근데 3는 듣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좀 더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제 세 번째 이 구절에 담았고 네 번째 가면은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별을 봤고 우리는 파도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래도 보았죠. 그리고 많은 쇼크를 겪었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도 겪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처럼 대부분 지루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도 별거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인생이 따분한 것은 여기나 저기나 익숙해지면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연으로 가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그리고 가장 멋진 땅들도 가끔씩 우연히 구름으로 빚어내는 미스테리한 매력만큼을 포함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불어를 갖다 직역하니까 어색하긴 한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위에 이제 구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름의 모양은 우연히 빚어낸 거잖아요. 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다양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모든 부자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고 가장 멋지다는 뭐 산이나 뭐 강이나 이런 걸 다 봤는데도 하늘에 있는 구름, 현실이 거기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여행을 많이 다녀도 여기에서만큼이나 지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인생을 더 경험해 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죠. 사회 아래쪽에 가면은 우리는 실수로 우상한테 절하기도 했고 빛나는 보석으로 이 별자리처럼 박혀 있는 어떤 그 왕자도 보았고 그리고 당신네들의 은행가 그러니까 서구의 은행가를 말하죠. 이제 당신네들의 은행가들한테는 파산의 꿈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동화 같은 화려함을 가진 그런 궁전도 보았어요. 유럽 그 당시 사람들이 막 타지마할 같은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밖에 나가서 구름만한 걸 보지 못했고 밖에 나가도 여기만큼이나 지루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못 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면서 아까 그 3번에 나왔던 사람이 다시 끊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직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앞에 얘기보다는 뒤에 얘기가 더 끌린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고도 대단한 거를 찾지 못했다고 느끼는지가 이제 6에 나옵니다. 이 6은 굉장히 이렇게 세요. 처음에 자꾸 물어보는 사람을 욕합니다. 아, 이 어린이 같은 머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떠나기 전의 상태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머리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하겠소. 우리는 딱히 찾지도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본 것이 있는데 운명의 사다리의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이 펼쳐지는 지루한 스펙타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 유튜브 가면은 뭐 파리 절대 오지 마세요, 뭐 뉴욕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런 비디오 굉장히 많거든요. 식스를 보면은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의 죄악, 그러니까 인간의 멍청함, 인간의 탐욕, 인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안 볼라 그래도 안 볼 수가 없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그래서 가장 멋있는 궁전도 보고 가장 부유한 도시에 가도 똑같이 지루했다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또 인간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스펙타클 NUE가 지루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여기도 똑같네. 지루하잖아요. 새로운 걸 찾아서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7로 넘어가면은 여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는 지식은 참 씁쓸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보고 나가지고 그 모든 걸 겪고 그 사치도 해보고 뭐 아래부터 위까지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 1에서 나왔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불빛 밑에서, 조그만 램프 밑에서 보는 세상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은 이제 오늘은 지루하고 조그마하다. 그러니까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다 똑같은 인간들이 바글바글 몰려 살고 있는 조그만 행성 하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Hier demain toujours nous fait voir notre image, un oasis d'odeur dans un désert de nuit.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느끼냐면은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이 세상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보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지겹냐? 어디 가나 거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겹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제나 내일이나 항상 우리 스스로의 이미지를 보게 한다. 지루함의 사막 속에 빠져있는 끔찍함의 오아시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8. 그럼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아, 죽음이여, 늙은 선장이여, 시간이 됐습니다. 닻을 올리시오. 이 세상은 이제 지겨워요. 죽음이여, 채비를 하소서. 만약에 하늘과 땅이 둘 다 잉크처럼 검다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독약을 부어요.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 불로 불타는 동안에 깊음 속으로 빠져들기를. 지옥이든 천국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에 모르는 것에 시면에서 새로운 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여기저기를 갖다가 다 돌아봤는데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걸 갖다 알아채면은 인생을 이제 다 살았으니까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요, 나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죽음이라는 바다가 이제 시커멓겠죠. 우리 상상 속에서는 시커멓지만 이게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딴 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다른 인간상이 있을 거야. 전혀 다른 예술 형태가 있을 거야. 떠나요. 처음에 와,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여기도 우리나라보다 나아 보이고 저기도 우리나라보다 나아 보이고, 그걸 경험합니다. 근데 조금 더 그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악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것이 거울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나 자신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디 있거나 딱히 상관없고 인간의 본연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을 대강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더 안 좋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1번의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 놀라운 여행 가요.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노년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과, 그러니까 즉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과 다 떠돌아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두 번째 모습으로 나는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보다는 바가본드의 삶을 선택한 거죠. 오늘은 제 인생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테의 신곡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300년대에 피렌체 인근 지역 출신의 시인인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사람이 지은 장편 서사시고요. 기본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 그래서 당시 중세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 연옥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없었던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른 뭐 연극, 영화, 뭐 작품에서 지옥을 묘사한다. 그럼 거의 대부분 단테의 모델을 따라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불멸의 작품이 되었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도 익숙한 이미지, 뭐 지옥을 갈 때 뭐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강 안에서 막 영혼들이 이렇게 막 고개를 드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테의 작품에서 나온 이미지들이고, 여러 죄인들이 9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각기 다른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단테의 이미지에서 나온 거죠. 또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의 작가가 단테의 지옥을 기반으로 한 인페르노라는 작품을 써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정말 수없이 재창작되고 인용되는 작품이어서 원작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 해서 도전을 해본 책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은 읽어봐야겠죠.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iritta via era smarrita. 이런 있다, 있다, 있다. 이것이 5음절에 한 번씩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픽 랭귀지의 특징이고,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우리 인생의 길의 가운데쯤 왔을 때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나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똑바른 길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 길이 내 길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중간쯤 살았을 때 이거를 겪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길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대체로 남이 정해준,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준 길이거든요. 빨리 돈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 졸업하면 성공한다. 빨리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정확한 목표들이 20대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길이 정도인가? 이 길이 행복이나 내 인생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30 이전에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러다가 30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40이니까 30하고 40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느 길을 가는 게 맞는 길인가? 그것이 아마 인생을 반쯤 산 사람이 고민하던 것, 더 이상 똑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숲속에 있는 것처럼 일로 가도 될 것 같고 절로 가도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도 불안한 그 마음, 아마 우리 궁금이 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근데 단테가 이제 여기 숲에서 헤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비길리우스를 만납니다. 비길리우스는 단테의 입장에서는 1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자기 업계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급의 선배님이죠. 비길리우스는 라틴어로 최고의 서사시를 쓴 사람, 아에나이드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필독서로 읽는 그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저도 고전을 많이 읽고 옛날 사람들의 글과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내 인생에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단테를 읽는 게 단테가 비길리우스를 따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테가 비길리우스를 따라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깨달을까, 손에 땀을 쥐고 이제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비길리우스를 따라서 단테가 쭉 가다가 지옥이 9개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단테는 생각을 하니까 맨 마지막 이제 9번째 서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림보라고 부르는 곳인 것 같아요. 중세기 사람들이. 림보는 말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영어로 I'm in the limbo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벌을 받을 정도로 뭔가 죄를 짓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천국에 갈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대기를 타는 곳, 이곳이 바로 림보예요. 근데 이 림보에서 놀랍게도 누구를 만나냐면은 비길리우스보다 더 위 선배를 만납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써서 서양 서사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메로스를 만나고, 호메로스를 따라서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이런 아마도 단테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필사하고 베끼고 롤 모델로 삼았던 시인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들을 따라서 이제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어떤 성으로 가는데 그 성이 언덕 위에 있고, 이 림보는 지옥에 있기 때문에 볕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이 언덕에만 조금 빛이 비치고 있는 그 장소에 가게 돼요. 그 성은 7개의 문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게 되는데, 중세기 사람들은 예술 또는 인문학이 7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ven Liberal Arts라고 불렀었는데 아마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Seven Liberal Arts 중에 하나의 통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시인들의 대열에 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단 헥터가 있습니다. 트로이 쪽에 전쟁 영웅, 그 다음에 체사레, 카이사르 장군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쪽으로 어떤 최고의 업적을 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가다가 또 누가 나타나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음악의 대가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오르페우스,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유클리데, 지오메트라, 에톨로메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의사 선생님, 정치가, 장군, 이런 세속적 성공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팔나소스일 겁니다. 이제 팔나소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후 세계 중에 하나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예술을 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팔나소스라는 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이 팔나소스가 지옥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나소스에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장면은 문학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단테가 만들어낸 이 장면의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게 천국에 있지 않아요. 팔나소스가 지옥에 있어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둔덕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여기서 살짝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나 자기 만족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처럼 저는 느꼈고, 일가를 이루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거나 나라를 구하거나 이래도 내 인생이 광명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긴가라는 혼돈을 줬던 그 부분이 바로 칸토 네 번째예요. 챕터 5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겹으로 들어가요, 지옥에. 여기부터는 프로폴 지옥이에요. 림보가 아니에요. 진짜 인페르노예요. 근데 인페르노에서 누구를 만나냐?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이집트의 여왕인데 로마의 장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스스로 독사에 물려가지고 자살을 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헬렌 오브 트로이가 있어요. 스파르타의 왕의 부인이었는데 트로이의 왕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Face that launched 1,000 ships라는 별명이 있죠. 1000개의 배를 출발하게 한 얼굴. 딱 여기만 봐도 일단 엄청난 로맨티스트들이 여기에 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에베디, 나는 보았다. El grande Achille, 아킬레스도 여기 와 있습니다. Que con amore al fine combatteo,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죽을 때까지 싸웠던 아킬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 문학과 단테 선배들이 쓴 에픽들에서 가장 사랑을 불태운 사람들,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많이 소설과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다시 창작되는 주인공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옥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면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뭐 약간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프란체스카라는 여성이 신세 한탄을 하는데 구이도 다 폴렌타라고 하는 잘 사는 가문의 아가씨입니다. 근데 말라테스타 가문이라고 하는 좀 험악한 용병 가문이 엄청나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 폴렌타 가문이 말라테스타 가문이랑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서 프란체스카를 그 집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략 결혼하면 사랑 없이 시집을 가서 남편이랑 사랑에 빠지면 참 좋은데 기구하게도 시동생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시동생이랑 연애를 하다가 마침내 남편한테 발각이 됐고,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친동생과 자기 부인을 죽이게 된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프란체스카에 관련된 중세기의 스캔들이었어요. 중세기는 뭐 종교의 계율이 엄청나게 엄격하던 시대고 선과 악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아마 얘기를 듣기는커녕 가까이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던 상대였을 텐데, 단테의 엄청난 휴머니즘은 뭐냐면은 이 프란체스카도 이 글 안에서 자기 하소연을 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는 선과 악을 갖다가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어떻게 보면 더 주는 그런 이제 기법을 갖다 사용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가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Amor che al col gentil ratto s'apprende, prese costui della bella persona che mi fu tolta, el modo ancor m'offende. 아모르, 사랑이죠. 근데 이걸 A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탈리는 사랑, 전쟁 이런 걸 갖다가 대문자로 써버리면은 의인화 또는 의신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르의 A자를 갖다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큐피드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바로 아모르, 사랑 또는 사랑의 신, 즉 큐피드가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cor gentil, 젠틀한 심장을 쥐고 안 놔주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박한 사람들이 사랑에 깊게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세 코스투이 델라 벨라 페르소나, 그 아름다운 사람의 심장을 훔쳤다는 거예요, 큐피드가. 그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연인을 말하는 거겠죠. che mi fu tolta, 나에게 빼앗겨진, 왜냐면은 남편이 죽였으니까 나한테서 빼앗겨진 그 아름다운 펄슨의 심장을 잡아갔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랑이 안 식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왔는데도 그리운 거예요, 이 사람이. El modo ancora m'offende. 그리고 사랑의 신이 그렇게 한 그 방식이 나를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하지 않고 그 동생과 사랑에 빠지게 한 그의 방식 자체가 나를 아직도 기분 나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줄씩 나눠져 있어요. 두 번째, amor. 그 사랑이라는 자가 che ha nullo amato amar perdona. 어떤 또 습관이 있냐면 nullo amato, 사랑을 받는 어떤 자에게도 amar perdona, 사랑을 안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남자가 시동생이 자기랑 사랑에 열렬히 빠졌어요. 쿠피드가 장난쳐서. 근데 자기는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다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필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받는 어떤 자에게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탈리아의 묘미예요. 이탈리아는 동사 변화를 가지고 의인화를 시킬 수도 있고 수동태와 능동태를 갖다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에게 사랑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랑은,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했느냐, 미 프레세 델 코스티 피아체시 포르테, 그 즐거움으로 나를 꽉 가둬서 게코메 베리, 당신이 보다시피 앙코르 non m'abbandona, 나를 아직도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아직 큐피드의 덫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아모르, 그 사랑의 신이 conduce noi ad una morte,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갔어요. 근데 una morte, 어떤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una 비정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자기가 죽은 그 상황을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caina attende chi a vita ci spense, C는 거기에다가, 스펜세는 다 써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spend라는 거랑 어원이 똑같은데 인생을 거기에다 다 써버린, 즉 아모르, 사랑에다 다 써버린 사람을 누가 기다린다? 카인이 기다린다. 카인은 이제 단테 모델에서는 지옥의 9개의 파트 중에서 가운데 있고요. 일단 또 카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인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이 프란체스카가 동생이랑 사랑에 빠져서 형이 동생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불태우다 보면은 인생이 지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거 이제 2개 충격이죠. 챕터 4에서 뭐라 그래요? 너가 인문학에 정통하고 일가를 잃어봤자 지옥에서 요만큼 나와 있는 거고, 사랑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로 빠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옥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단테를 보더니 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와 있어? 여긴 죽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테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 비길리우스가 단테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Che ti faccio che qui pispiglia. 피스필리아.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왜냐면은 피스필리아, 이게 수군대다, 쑥덕대다, 가십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수군거려지는 것들이 너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치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갖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테한테 용기를 줘요. Vien dietro a me e lascia dire alle genti. 내 뒤에 꼭 붙어서 따라오고 사람들은 떠들게 내버려 두거라. Sta come torre ferma che non crolla, gira mai la cima per soffiar di venti. 저는 이 인페르노 전체에서 가장 리듬이 아름다운 문장이 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tai come torre ferma, 굳건한 성탑처럼 서라. Che non crolla, 무너지지 않는. Gira mai la cima per soffiar di venti.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너는 성체 같고 사람들의 의견은 바람 같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의견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씨처럼,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바람이 분다 그래서 성을 옮길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떠드는 건 바람이고 너는 성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옥, 연옥, 천국을 보고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온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런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희망의 메시지, 인생에 대한 지혜가 전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이제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l'alta fantasia cui manco possa, 이렇게 얘기합니다. l'alta fantasia,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상력도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cui, 여기에서는 manco possa, 힘을 잃었다. 상상력만 가지고 쓸 수 있는 인문학적 고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magia, 하지만 벌써 내가 펜을 들기 전부터 volgeva il mio disio e velle, 글을 쓰고 싶은 욕망과 내 어떤 동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si come rota che ugualmente è mossa, 마치 남에 의해서 옮겨지는 바퀴처럼. 그죠? 바퀴는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지만 옛날에 마차 바퀴 같은 건 혼자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돌려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중세기에. 이 단테 이전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의 힘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모 모토라고 하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첫 번째 모터라는 거죠.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여러 천체가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바퀴처럼. 그 회전을 하고 있으려면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돌려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돌려놓는 힘은 신의 존재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게 프리모 모토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퀴가 돌려지는 것처럼 내 동기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건데, 이 단테가 생각하는 신의 메시지가 뭔지가 여기서 딱 들어갑니다. L'amor che muove il sole e le altre stelle.
태양과 다른 별들을 돌리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 근데 사랑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랑의 힘이 태양과 별들을 돌렸다는 것은 프리모 모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프리모 모토라는 거거든요. 모든 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그럼 이게 앞에랑 반대 얘기 아니냐? 앞에는 사랑하면은 지옥 간다며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랑은 대문자로 써 있고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큐피드를 뜻해요. 욕망이라는 뜻도 되죠. 근데 여기에 라모르는 소문자로 써 있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랑이라는 감정, 이성 간에 미친 듯한 사랑이 아니라 인류의 세상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법,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 오디오 같은 걸 너무 애정을 가지고 고치고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나 커피 하나를 내려도 정성껏 내리는 분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아까 단테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한 것처럼 중년의 길이 보이지 않다가 그걸 통해서 의미를 채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천국과 지옥과 연옥의 모델과 자기가 상상하는 인문학 속 인물들이 죽은 다음에 하는 후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대작으로 엮어내서 저는 이 단테의 인페르노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테의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아포리스모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한 줄 촌철살인 철학적 문장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아까 그 끝부분과 이어지는 것 같은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은 Del paradiso ci sono rimaste tre cose. 파라디소는 에덴 동산을 말하죠. 이 중세기 관념으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뭐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다 없어졌는데 거의 딱 3개가 우리한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fiori, 이 bambini e le stel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과 아이와 그리고 별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것에 천국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볼 줄만 안다면 이런 인문학적 깨달음은 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전 이해를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단테의 서사시를 통해서 첫 번째 서사시를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지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추석은 원래 가족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노래 중에서 정말 가사가 좋다 하는 프랑스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알노 플루롱 디디에라고 하는 프랑스 샹송 가수가 쓴 곡이고요. 제목은 프랑스 쿨츄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됐을 때 일어나는 문화의 피폐함, 부모님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풍부한 그 인생의 경험을 갖다 아이들한테 나누지 않았을 때,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집에서 대화의 소재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다음 세대들이 방향성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세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수가 70년대생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은 아마 68 학생운동 세대가 될 겁니다. 이 68 학생운동 세대는 뭐 솔보느 대학 근처에서 막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여러 정치 사상이라든지 철학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테이블을 때리면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하면서 토론을 하던 프랑스 토론 문화의 정점에 있던 그런 시대죠. 어머니는 철학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철학이나 문학을 전공한 것 같고, 아버지는 영화 사업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둘 다 문화적 조예가 상당히 깊은 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명문대를 가라는 것 외에 딱히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이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애들이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 각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가사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전율이 오는 걸 느꼈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그 전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es livres, de l'histoire des idées, pas de politique à suivre, pas de mouvement de pensée. 아빠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빠는 나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프랑스도 똑바로 가르쳐주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아버지가 여러 언어를 자기는 구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들한테 집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는 나한테 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사상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정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생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윗세대의 어떤 문화 자산을 갖다 물려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최소한 뭐 청소를 똑바로 하라거나 밥을 만드는 법이라도 배웠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는 나한테 실용적인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실용적인 것도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다. 밥하는 법도, 옷을 꼬매는 법도, 마요네즈를 부풀어내게 하는 법도. 이 마요네즈를 부풀어내게 한다는 건 좀 한국인들이 들으면 의아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각 집안마다 약간 프랑스에선 손맛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로 병에 있는 마요네즈를 사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막 위핑을 하면은 제대로 되면 마요네즈가 이렇게 푹 올라옵니다.
근데 어려서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요리를 안 했던 세대 입장에서 그냥 어떤 마법처럼 보이겠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생활의 기본적인 거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SARL을 만드는 법도 배우지 않았고, SARL은 개인 사업자 등록을 말해요. 가수 생활을 하려고 해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법도 배우지 않았고, 집안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았다. 이 프랑스의 사실 굉장한 그 문화 자산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리가 막 프랑스 인테리어 막 이런 거 보면은 프로들이 안 했는데도 너무 예쁘게 해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의 문화 자산인데 학교 공부는 했는데 이런 거는 집에서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빠는 나한테 피아노를 어디다 써먹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에 피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음악에 꽤 빠져 있었던 집안이었을 텐데 피아노를 어디다 쓰는 건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프랑스 영화라는 것이 어디다 쓰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빠는 그걸로 먹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는 사실 보고 나면은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왜 봤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그 만드는 이유가 있고 철학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빠가 그걸로 심지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사실 자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 얘기하는 걸 가족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자녀한테 전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 다음에 엄마는 나한테 그들이, 엄마 아빠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고 서로를 배신했고 그리고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른 따라할 만한 모델을 주지도 않았다.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도 사랑에 빠졌다가 뭐 서로 배신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가 결혼했다 헤어졌다 이혼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약간 애정 관계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연애, 올바른 연애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절대로 그런 얘기 잘 못하죠. 집에서 그 장황한 인생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겠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노 플루랑 디디에라는 사람은 집에서 원래 배워야 되는 어떤 문화 자산을 갖다가 아이들을 잠들게 하고 어른들을 꿈꾸게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들한테 옛날 얘기를 듣거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른은 꿈을 꾸게 되고 아이들은 편안하게 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프랑스 문화에서 많이 사라졌다라는 아쉬움을 일단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68세대였기 때문에 이 정치 교육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실감도 여기서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그들은 나한테 마르크스, 토크빌의 라이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어떤 철학자, 그럼 알렉산더 드 토크빌을 생각을 하고,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사상의 어떤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알아야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개의 당,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초 철학을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루칵스의 적인 웨버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나한테 투표는 꼭 하라고 했다. 저 투표는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뽑는 정당이 어떤 사상의 기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가정교육의 단절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나에게 68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없고, 소시에테 드 스펙타클,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건 이제 기 드버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68 혁명 때 제시한 어떤 사회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미디어가 너무 발전하다 보면 정치고 뭐고 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기식만 남고 본질이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뭐 미디어가 창궐한 시대에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하지만 그들은 발작, 프랑스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작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책이 굉장히 긴 걸로 유명해요. 그 이유가 소설을 기고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때 단어 하나하나 쓸 때마다 단어 몇 개 해가지고 돈을 받았대요. 발작은 줄별로 돈을 받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좀 경멸하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있기 전의 세상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지옥의 묵시록은 보지 말라고 했으나 어둠의 심장은 읽어도 된다고 했다. 그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옥의 묵시록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일부 미국인들의 정서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심장은 콘레드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죠.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복속시키는 걸 상당히 영웅적으로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왜 이건 봐도 되고 이거는 보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는 문학이고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고 이거는 오락이고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교육을 대하는 전 세계 부모들의 태도 같아요. 이 가수의 부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분류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을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나한테 내 또래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았다.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참 이거 어색하지만 정말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 조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 다 가정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 해체가 돼가지고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관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만 형제, 반만 자매인 사람들. 대체로 이제 이혼한 다음에 재결합할 때 형제가 되나 자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반쯤 죽은 사람들, 반쯤 내 파트너인 사람,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채로 같이 사는 그 애인들이나 다시 결혼한 사람들, 이런 교과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돼? 해가지고 아예 대체로 대화를 안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 프랑스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줄 몰라서 인생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교육의 부재, 세대 간 소통의 부재가 나라 전체도 안 좋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러스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나를 때리지 않았어. 그들은 나를 정말 사랑했던 게 분명해.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나를 잘 키웠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딱히 해야 되는 일이 없었어. 하나만 빼고 폴리테크니션이 되는 것. 에콜드 폴리테크닉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뭐 대통령부터 CEO들이 다 나오는 굉장히 좋은 그랑데콜, 프랑스에서 대학 위에 대학이라고 불리는 엄청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폴리테크닉에 들어가라는 거는 확실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해야 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많은 청년들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딱히 안 해야 되는 것도 없었어. 아마 하나만 빼고 음악가가 되는 것. 그죠? 음악가면 돈 못 벌어먹으니까 폴리테크닉 가가지고 취직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얻는데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이 됐느냐, 이제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 귀족의 파편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 좌파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 뉴보리쉬,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 졸부라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인데 금융계에서 돈을 벌어서 비싼 차 몰고 다니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프랑스에서는 원래 없던 약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 카톨릭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아랍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인들도 심지어는 얘기한 적이 없다. 엄마는 흑인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그 냄새가 좋지는 않다고 얘기했다. 아빠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 이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이 식어가지고 집 안에서 별로 대화가 오가지 않았던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부한 문화 자산이 자녀들한테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학교 교육을 중요시해가지고 폴리테크닉 가는 게 목적이고 그것만 가면은 다 알아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세대의 중요한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수가 안 된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학교 교육은 대체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능력들을 갖다 부여하지만, 그거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패션 감각이라든지 옆에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울 때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가정에서 배우는 영역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의 한 20, 가정에서 문화를 전수받는 데 쓰는 게 80, 이게 저는 사실 좋은 컨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건 우리나라건 입시가 굉장히 하드코어한 나라일수록 점점점 이 학교 교육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막 9대1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그때 이제 감수성이 예민해서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될 시기인데 가족 간에 이런 문화 전수는 아예 끊어져 버리고 대화가 학교 공부 얼마나 어떻게 했어, 이번에 성적 어떻게 나왔어,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어, 이런 대화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이번 추석에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배웠던 거를 갖다가 좀 진솔하게,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 안 되라는 생각하지 말고 덜 숨기고 진솔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에피소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컨셉이 어머니와 같이 요리를 해먹으면서 어머니의 인사이트를 갖다 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부모가 되면 자녀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 또는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준비해봤어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카도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 친구들도 애 낳으니까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표 설정이래요.
한 살에는 이거 해야 된다, 3살은 이거 해야 된다, 5살은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따라서 딱딱딱딱 하면 사실은 이게 방향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얘를 어떤 애로 만들고 싶다는 방향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컸을 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별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대로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부모니까 뭐를 손에 쥐어줘야지 얘가 나중에 잘 살지에 대해서 이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엄마는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얘네들이 미래에 잘 살려면 A, B, C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냐는 거죠. 일단 어디 숲에다 버려놔도 먹고 나오게. 나무를 채취하든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아기 때 가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한 번도 안 일으켜줬는데 그걸 본 어떤 아줌마가 개못인가 봐요. 그러더라고. 지금 네 조카도 마찬가지야. 가다가 넘어지면 쟤네 엄마 아빠 있으면 울고 할머니 있으면 안 울어. 할머니가 왜 가? 그러면 소리 꽥 지르면은 두리번두리번하다 손 탁탁 털면서 일어나. 그래서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하자면 자생력. 그렇지. 왜냐면은 사람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대에는 워낙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메리토크래시 트랩이라는 책 요약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벌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하는 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건데, 학벌이라는 것은 학위라는 것을 놓고 하는 게임에서만 인정해주는 스킬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뭐 80년대, 90년대 태어나가지고 국가 체제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전쟁이나 큰 뭐 혁명이나 이런 걸 안 겪어본 세대는 지금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게임판에서 승리하면 잘 되는 건 줄 아는데, 이제 엄마 세대만 해도 너무 큰 변혁을 갖다가 많이 봤으니까 그렇지. 갑자기 돈이 휴지 조각이 되거나 학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나. 우리 때는 학벌은 굉장히 의미가 있긴 했어. 왜냐면 배운 사람이 적으니까. 뭐 이제 외갓집에서 엄마가 제일 공부를 못했잖아. 근데 결국 그 공부를 더 잘했던 삼촌이나 이모가 생활에서 무슨 문제 부딪히면은 언니, 누나 하고 연락하는 걸 네가 봤잖아. 많이 봤죠. 그런 전쟁과 혼돈의 시기에 그 마지막 세대니까, 사회가 송두리째 뿌리째 바뀌어도 새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생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 많이 거론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이프 스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인생 사는데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말 거는 방법이라든지, 의견이 다르다는 말을 뭐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연애를 할 때 그 서로 상처를 안 주고 연애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기술들,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지만 사실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들을 갖다 이제 미국에서는 라이프 스킬 아카데미도 있고 막 이러던데. 심지어 가르치지 않아도 해야 돼. 왜냐면은 가게 하는 집 애들은 6살, 7살부터 나가서 물건 옮기면 같이 옮겨야 되고, 엄마 없으면 카운터 봐야 되고, 어려서부터 나가서 껌도 팔고 이러면서 템을 지금은 주고. 돈 주고 가서 하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왜 캠프 가가지고 껌 파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때는 내 자식은 절대 안 시킨다 이게 있었지. 그 다음 세대들은 라이프 스킬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나가서 제대로 못 사네? 그럼 돈 주고 공부 시켜볼까?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가 생기는 거지.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디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 그렇지. 돈은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돼. 안 엄마도 안 주실 준다. 거잖아. 안 주실 거잖아. 엄마도 주실 돈도 없잖아. 다 쓰고 죽는 거지 뭐. 그 피에로 볼디우, 프랑스 철학자. 예, 프랑스 철학자가 뭐 컬처럴 캐피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문화 자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좀 느껴진 게 뭐냐면은, 파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같이 미술사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할머니가 뭐 우리가 책으로만 읽어봤던 뭐 피카소 같은 사람이랑 친하던 애들도 막 있거든요. 뭐 할머니가 예술가들 갖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작업하세요 막 이러던 애들. 갤러리에 막 이렇게 전시돼 있거나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예술가랑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하면서 살던 애들이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그냥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브롱스 이런 데서 그라피티 하는 애들도 한 동네 살면서 같이 놀면 부모가 엄청 싫어했을 텐데 지금은 그게 피카소 못지않은 예술이 돼가지고 하긴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자생력을 길러준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문화 자본이랑 되게 관계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빈 시간에 혼자 시간 의미를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유럽의 친구들을 보니까 그걸 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무슨 뭐 그냥 낚싯대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강가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거 다 어디서 왔나 보면 그거 다 부모님한테서 어렸을 때 5살 6살 때 같이 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그 강원도 시골에 살면서 주말 되면은 기차 타고 갈아타고 어린이 동화극 보고 또 청계천에 가서 언책 사다가 세계사니 뭐니 그림 있는 책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문화적 자산이 됐겠지. 내 문화적 자산은 역사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나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깊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걸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그렇지, 나는 좀 상당히 다른 얘기인 거지. 공부나 내가 뭐 학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에 역사책을 즐길 수 있는 거는 되게 굉장히 좀 좋은 문화적 자산인데, 그것도 되게 우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 청계천 그 헌책 시장에서 지금처럼 뭐 엄청나게 고증이 잘 돼 있진 않았지만 다른 역사 만화에 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때 뭐 붉은 남작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붉은 남작이 몰고 다니던 비행기가 포컬 DR-1이라는 비행기인데 진짜 포컬 DR-1처럼 생겼었어, 그 만화책은.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을 다 뒤졌지. 세계사를 보더라도 가급적 실제에 가까운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내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책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보 됐을 때 바보 된 느낌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멘탈 파워, 그런 거. 왜냐면은 언어 같은 게 대표적으로 왜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돈이 떨어지니까 프랑스 가가지고 리스타트 할 수 있었냐. 프랑스는 학비가 공짜니까. 그 처음에 가면은 막 봉주 뭐 이것도 안 되니까 바보 된 거 같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도 카메라 보면서 그 원시인이 현대로 와가지고 컴퓨터 처음 보면서 거의 그 레벨이었는데 하니까. 그럼 하면은 언젠가는 되게 돼 있는데 이제 다만 그걸 붙들게 놔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라이프 스킬이라는 것이 문화 안에서 배양이 되고 그 문화를 갖다가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화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책으로는 그냥 디렉션이야. 가이드라인. 지도 같은 거지. 그 동네에 맛집이 어디 있나 이거는 가서 자기가 먹어보고 찾아야지. 오케이. 일단 밥을 먹어야겠네요, 이제. 오케이, 밥을 먹기로 하고 다 그러면 식었다, 방송은 여기서 끊을게요.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도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공금이 여러분, 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윗세대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또 그 윗세대 지혜를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를 빌려서 같이 어머니와 같이 깊은 얘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동안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롤 모델이 갑자기 급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내가 꿈꿔왔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불행했다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이고, 무력감 그리고 상실감 같은 것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저한테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탐구 생활 구상에 많은 영감을 준 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나중에 인생이 잘 풀리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작가이자 TV 스타이자 셰프였던 또 여행가이기도 했던 앤서니 볼데인이 2018년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여러 흥미로운 곳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재밌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생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The man with the best job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몸으로 상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선택이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모으는 것보다 경험을 추구하는 21세기의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벌써 4년 전 일이지만 얼마 전에 한국 넷플릭스에서 이분의 삶을 조명한 로드러너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해서 제가 봤고요.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삶의 우선순위도 조금 재정리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앤토니 볼다인의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가 사용이 돼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다큐멘터리가 훌륭한 다큐멘터리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에요. 이 앤토니 볼다인이라는 사람의 인기와 그 인생의 궤적을 통해서 21세기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추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처음 앤토니 볼데인을 알게 된 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너랑 진짜 비슷한, 너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TV 시리즈의 링크를 보내줬을 때였어요. 당시 앤토니 볼데인이 호스트로 나오던 Part Unknown이라고 하는 여행쇼였습니다. Part Unknown은 제목이 얘기하듯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 여행지에 가는 쇼예요.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도전하기 힘든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의 역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은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포맷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앤토니 볼데인이 라오스에 갔을 때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 때 라오스에 무차별로 비행기로 뿌린 지뢰에 팔다리를 잃은 민간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미국인으로서 또 미국의 외교 정책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미얀마에 갔을 때는 군부 독재와 싸우다가 오랫동안 감옥에 갔다 온 문학가, 예술가 이런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미국인들이 여행하기 두려워하는 분쟁 지역인 벵가지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콩고 같은 곳에 가서 일반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직접 조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하는 로컬 푸드를 자연스럽게 로컬들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의 상징이자 화신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바로 앤토니 볼데인이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저도 자연스럽게 롤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앤토니 볼데인을 가장 열심히 볼 때였던 2016년이 아마 이분의 커리어의 정점이었을 겁니다. Part Unknown이라는 쇼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하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베트남을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2016년에 있던 일인데 공식 일정을 빼서 앤토니 볼데인이랑 같이 쌀국수집에서 분짜를 먹는 장면이 반영이 됐어요. 이걸로 분짜 외교라는 단어도 생기고 전 세계에 분짜 열풍이 불 정도로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분이 히피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해변 마을에 히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날도 타투도 굉장히 많고 오토바이도 타고 이런 모습이 그의 거친 젊은 시절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레 알이라고 하는 프랑스 음식점에서 셰프를 하던 중에 키친 컨피덴셜이라고 하는 요리 업계의 뒷이야기에 대한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앤토니 볼데인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워낙 말하는 것 자체가 힙합과 문학의 경계를 넘어드는 그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떤 PD들이 제안을 합니다. 한 2명 정도가 카메라를 들고 너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여행하는 모습을 찍어서 방송을 만들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가 없던 시대인데 지금 유튜버들이 일하는 것처럼 2명의 PD와 함께 일본과 베트남을 방문하는 걸로 방송 커리어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CNN의 No Reservation이라고 하는 여행 프로, 그 이후에 Part Unknown이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 먹방 프로그램이 되면서 이분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게 되고 에피소드가 가면 갈수록 더 신기한 데를 갑니다. 심지어 남극까지 갔었어요. 이러던 중에 우리가 갑자기 이 비보를 접했기 때문에 저 같은 앤토니 볼데인의 팬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 러너, 길 위를 뛰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드 워커가 아니라 러너예요. 다큐멘터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앤토니 볼데인은 빨리 카메라 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속으로도 뛰어 들어왔고 PD들이 좀 천천히 찍으려고 그러면은 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카메라 밖으로도 뛰어나갔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로드러너는 미국인들한테는 루니툰스라고 불리는 만화 시리즈의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것처럼 뭔가 붙잡을 수 없는 사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드러너라는 단어가 앤서니 볼데인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쭉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이 로드러너 같은 그 성격,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야만 인생에 만족을 하는 성격이 앤서니 볼데인이라는 사람의 성공의 근원이기도 했지만 파멸의 이유이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성공적이고 유명한 사람들, 뭐 CEO라든지 유명인들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슬픈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저렇게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우울할까? 자기 자신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견디지 못했다, 또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흔한 해석이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행복과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것저것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CEO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 직원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보다 5배, 6배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원인을 해석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행복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불안감을 anxiety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 anxiety라는 건 항상 나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가는데 막 너무 막 벌써부터 기대가 돼. 그럼 막 I'm anxious to go 이런 표현을 쓰죠. 하지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I'm anxious 그러면 괜히 불안하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는 것 자체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불안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를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불안감이 낮은 사람은 뭐 그 일을 처리 안 해도 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고 태평하지만 자기는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속 타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 특성이 하나는 newness seeking,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과 addictive personality, 중독적 성향,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봐야 되는 성향이라고 해요. 내가 가만히 못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계속 추구하고, 그 중에 갑자기 나 이거 멋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끝장을 볼 때까지 해야만 불안감이 안정감으로 바뀌는 성향의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가 21세기에 추앙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앤서니 볼데인처럼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고, 그 새로운 곳에서도 관광지에 머무는 곳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콩고에 가가지고 직접 창을 가지고 멧돼지를 잡아본다든지 이런 여행도 끝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재정리해야겠다라고 느꼈냐 하면요, 대체로 우리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의 허망함은 다 알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뭐 100억 벌면 사람은 1000억 벌고 싶어 하고, 1000억 버는 사람은 1조 벌고 싶어 하다가 결국 불만족하게 죽는 게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찾은 게 경험과 지식에 대한 욕망이에요. 근데 앤서니 볼데인이 보여준 게 뭐냐면은 경험과 지식에 대한 욕망도 지나치면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랑 똑같이 인생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 앤서니 볼데인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 고전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는 괴테의 파우스트인데, 파우스트 연극을 보면은 첫 번째 독백 장면이 있죠. 거기서 나는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고 이건 이미 마스터했고 뭐 저 과목은 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지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악마가 와가지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해줄 테니까 영혼을 팔라 그러니까 영혼을 판 다음에 지옥불로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많은 경험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21세기의 모든 사람은 일종의 파우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마 가장 탐구 생활을 비롯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보들레르의 여행이라는 시가 생각보다 서글픈 시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굉장히 영감을 주는 시였는데, 그 시를 제가 젊었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는 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해석을 해놨는데, 첫 번째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우편엽서를 사랑하는 아이한테 세상은 자기의 상상력만큼이나 넓다.
등불 밑에서 보는 세상은 얼마나 넓은가? 상상 속에서 더듬는 세상은 얼마나 좁은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 세상을 다 경험하고 온 다음에 모든 게 다 시시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우편엽서를 사랑하는 아이의 상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후회 같은 걸 담은 시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시의 구조 자체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여행을 안 갔다 온 사람이 또 뭐 봤어요? 또 뭐 봤어요? 또 뭐 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행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가는 곳마다 보았다. 긴 운명의 사닥다리 위에 인간의 제약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지루한 광경을. 앤토니 볼데인도 지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사실 분쟁 지역이라든지 가난한 슬럼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슬픈 모습이 생각보다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보다 이제 새로운 게 없네,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 보들레르의 시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 죽음이여 늙은 선장이여 닻을 올려요 나는 출발할 준비가 되었소.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시면의 끝에서 새로운 것만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것을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무슨 상관이냐? 끝까지 가가지고 새로운 거를 발견해라. 결국 사람은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앤토니 볼데인의 인생은 이 시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됐잖아요. 세상을 다 보고 와서 모든 게 지루해졌고 세상이 지겨워서 허무해서 시면 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이게 대치가 되니까 이 시를 다르게 읽어야만 나도 오래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앤토니 볼데인의 삶이 특히 한국인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뉴네스 시킹,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마인드와 애딕티브 퍼스널리티, 하나를 하면은 끝장을 봐야 된다는 마인드는 우리나라 사회가 가장 강하게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에 굉장히 빨리빨리 적응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개척해 나간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걸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잊고 살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이 한 60-70%를 차지하고 새로운 것이 한 30-40%를 차지하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만큼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호기심과 창의력이 한 30-40% 정도를 차지하고 과반수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즉 클래식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좋은 밸런스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명상과 침묵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로 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입 좀 다물라는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사실 현대인들은 실제 이렇게 소음이 없는 조용함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게, 보세요, 시그널 안 터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시그널 앤 노이즈라는 책이 있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즉 시그널이 있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건데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의식을 침투하는 정보와 소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잘 내리고 자기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노이즈를 차단을 잘 한다는 거래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이즈가 전혀 없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노이즈를 자꾸 만들고 있네. 내 머릿속이 노이즈하거든 원래. 일단 약간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는 것 같은 게 나름 이렇게 멋을 내고 왔는데 뭔가 산에 오면 안 될 것 같이 지금 입고 있어가지고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한번 슬슬 둘러볼게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구나. 서울에서도 분명히 낙엽이 떨어질 텐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네. 서틀하다고 그러죠, 영어로. 뭔가 이렇게 미묘한 차이들이라든지 조용한 소리라든지 이런 걸 듣거나 보는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원래 우리가 그런 폭 안에서 원래 살도록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 잔잔한 폭 안에서 원래 자연 속에 살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네요. 한 10분 눈 감고 있었는데 딱 눈 떴을 때 칼라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굉장히 세게 들리고
바람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굉장히 깊이 있어서 꺼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와인을 소번에다 먹는 건 또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뭔가 그 위에 백자나 이런 게 올려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은근히 잘 어울린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핫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 아직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한테 괜찮다 하는 그게 진짜 힐링이냐, 그런다고 사람이 치유가 되냐, 뭐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워낙 스트레스풀한 사회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그 사람도 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안 되는데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조용했었어? 그러면서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능력이 는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그 학습에 대한 과학책을 읽어보면 문제를 푸는 걸 멈추고 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실력이 올라간대요. 운동도 내가 뭐 무게를 들고 있는 동안에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동안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힐링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스트레스를 주고 몸에다가 그 스트레스를 끊어서 리커버리 할 시간을 주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뭐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냥 인생도 그렇고 우리 소위 말하는 멘탈도 그렇고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멘탈도 스트레스 받는 일을 계속 겪다가 갑자기 뻥 뚫어지면서 아유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조금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스트레스 팍 줘가지고 좀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또 리커버리하게 놔두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피디님도 그거 하죠? 처음에 컨텐츠 올라가면 계속 땡기는 거. 계속 조회수 언제 올라가나 보려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면 땡기잖아요. 좋아요 올라가는 거 보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야 사실은. 땡긴 다음에 이제 옆으로 쓸어. 그럼 이제 딴 사람이 올린 거 보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알리스에서 그 토끼굴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1시간 어디 갔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가 유튜브를 안 할 때는 핸드폰 중독에 나는 그래도 잘 저항하고 있다 약간 이랬는데 유튜브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경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부모님 친구분 중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엿듣곤 했는데 그분이 가장 멍청한 리더가 델리게이션을 못하는 리더다. 그러니까 델리게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 있는데 나는 10명 직원의 일을 거의 내가 다 해라고 하는 CEO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진대요. 자기가 일 열심히 한다고. 근데 가장 멍청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10명을 고용했으면 10명한테 다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게 맡기고 남는 시간에 자기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사람을 쓰는 건데 그 10명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 그 세상 멍청한 리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짜장면 배달 아저씨 어디 계시나까지 내가 신경 쓰고 있고 택시 기사분이 어느 루트로 오시나까지 나 아직 안 탔는데 그러니까 픽업 장소까지 무슨 루트로 오시나 그거 신경 쓰고 있고 모든 경영학책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1번 내가 이미 맡겨서 알아서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경 끄고 나한테 중요한 일 생각하라 이걸 갖다가 인터넷 때문에 평생 어기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열받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집에서 10시 이후에 핸드폰 안 보기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이 조도가 한낮빛이랑 비슷하대요. 근데 인간이 원래 이제 그 생체 리듬이 오렌지색 불을 보면서 일어나고 오렌지색 불을 보면서 자게 돼 있고 하얀 불을 보면서 일상을 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되게 하얗대.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은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진대.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능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트 모드 누르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해놓는 건데 그래서 이제 8시 이후로는 내가 핸드폰 화면을 안 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언제 성공할 거냐? 오늘 성공할 거야. 볼 게 없으니까. 성공했는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노 네트워크 떠 있는 화면을 계속 이러고 있었어. 네. 위를 뚫어놨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이렇게 위를 뚫어놨어. 근데 확실히 핸드폰을 이걸 좀 하긴 했어 이거를. 이걸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3분 만에 내려놓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척뒤척 하다가 잤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걸 느껴봤어. 심심해서 자는 기분. 너무 좋아. 아, 뭐 할까? 할 거 없어. 볼 것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잠들어 있는? 그럼 푹 자잖아, 그렇게 자면은. 근데 그 푹 자는 느낌을 갖다 정말 거의 10년 만에 느껴본 것 같아. 영어로도 저 사람 뭔가 불편해 보인다, 어색해 보인다라고 할 때 unnatural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어 자체에 내추럴하다, 자연스럽다라는 단어가 뭔가 우리가 편안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 뭔가가 꼬여있지 않고 비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는 자연 안에 있는 상태다라는 그 관념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도시화된 나라래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한국적인 삶이라는 건 콘크리트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니온 사인과 가로등의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사는 삶, 케이팝 뮤직의 그 휘황찬란함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 노래를 불러도 노래방이라는 인조적인 공간에 가서 부르는 삶,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추럴한 상태로 좀 돌려놓을 필요도 가장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내추럴하고 하이테크한 삶과 내추럴함의 밸런스를 주기적으로 맞춰주면서 사는 게 참 건강한 삶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